예,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특히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봉직하고 있고요. 제가 전공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얘기도 합니다만 날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어떤 생명 또는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들을 낳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연구하면서 대학에서 지금 거의 30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일부에 이어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특히 생애 말기에 어떤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사회적인 치유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관계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변화들을 또 이렇게 해야만이 이 행복한 노년이 가능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뭐 영적인 부분이나 또는 어찌 보면은 의학적인 질병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그런 대책과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사회적인 대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연명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 부분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면서 병원에서 사람을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한 겁니다. 그것이 인공호흡 기술도 되겠고 또는 뭐 심폐소생일 수도 있겠고 항암이나 투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외 기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점점 더 우리가 말하는 심장을 멈추려고 해도 뛰게 할 수 있고요. 뭐 뇌도 뇌가 이렇게 정지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센서를 부착해서 계속 이렇게 뛰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연명으로 기술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연명으로 기술에 의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그렇게 연명으로를 중환자실에서 받고 있는 것이 그 환자 개인의 어떤 뜻인지 첫째, 두 번째는 과연 그것이 사회적으로 존엄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또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 안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의료기술 입장에서는 과연 생애 말기에 행복하고 존엄한 삶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거는 좀 의학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윤리적 사회적인 주제이거든요.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는 이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존엄사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법들 2008년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제화된 부분이 그렇죠. 2007년도에 결국은 이제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이 이제 터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의 결과로 이제 뭔가 법이 필요하다. 연명으로에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15년도에 뭐 그전부터 계속 노력했습니다만 안 되고 있다가 2015년도에
이 법을 반드시 필요하다. 연명으로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왜 그게 법이 필요하냐면 그게 없으면 의사들이 그걸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벌하니까. 그쵸.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전에 보라매 병원이라고 해서 보라매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 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만들어줘야만이 합리적인 어떤 결정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훼손하지 않고 생명을 자살 같은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그분의 또 환자의 행복한 삶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또 그걸 결정하는 그런 합리적인 절차들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또는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법을 2016년도에 이제 만들었는데 그 법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에 관한 법률이에요. 30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연명의료법 또는 호연법 이렇게 부르게 하면 대체로 정부에서는 연명의료 관련된 법이라고 그럽니다. 연명의료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어떤 죽음과 관련된 법이에요. 원래 죽음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다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법들이 자꾸 필요하냐면 하나는 어찌 보면 노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 이런 어떤 부작용,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이 부분에서 과연 그럼 어디까지를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하는 것이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헌법에서 보장된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제 단순히 연명으로 관한 법률을 이제 대법원 판결과 또는 국가생명윤리의 공고에 따라서 만들어졌지만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뭐 저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호스피스 완화 의료 국민본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연명으로를 중단하고 유보를 하려면 그러면 중단하고 유보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치유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나 또는 시설 또는 전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하는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하나는 연명에 관한 법률과 물론 그 앞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하는 걸로 제약을 지켰지만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 관한 법률이 통합돼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 법이에요. 이 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의식이 있기 전에 사전적으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지금 거의 100만 명 이상 작성해 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의식을 상실할 때 나는 이런 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써서 그거를 이제 뭐랄까요 전산망에 등록하고 그래서 의료인들이 갑자기 왔을 때 응급환자가 왔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중에 연명으로 관한 그런 환자의 의견을 추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삼은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연명으로 계획서라고 해서 이제 말기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뭐랄까요 연명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의사와 환자 가족 뭐 환자가 또 아직 그 의식이 가능하다면 함께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환자와 가족들의 의견도 있지만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까지 같이 해서 이제 그렇게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명으로 중단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법은 임종기에만 이행이 가능합니다. 결정을 한다 해도 그리고 나서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는 거죠.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우리가 말하는 증상, 의학적인 증상 완화나 또는 뭐랄까요, 모르핀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고통 완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심리적 치유, 화해 용소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목회자님 계시고 많은 이제 종교를 믿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런 영적인 그런
치유도 매우 중요해집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회적 치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인격적인 치유 안에 사회적인 부분들을 주로 얘기한 거다.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유산 정리입니다. 혹시 유산은 누구한테 주고 싶으세요? 네, 혹시 자식. 자식한테 줘야죠. 또 그래도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해서 균등 배분 저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남매 있거든요. 남매예요. 균등하게. 네, 그냥 이렇게. 간병에 관계없이 누가 더 간병이 없이. 아이, 그런 거 관계 없지.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조금 더 큰 거, 네. 딸이니까 좀 작은 거. 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의 유산과 관련돼서 이제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라 해서. 근데 이 제도가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관련돼서는 이런 겁니다. 원래 1970년대에 유류분이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갈 때는 그 장남한테 다 몰아주고 맞아요. 딸들한테 적게 주고 또는 형제간에도 적게 줘서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논란이 되니까 갈등이 되니까 균등하게 배분하자. 특히 딸을 배려하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간병 기간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간병을 누가 하냐? 그럼 딸들이 하는 겁니다. 맞아. 물론 며느리도 합니다. 특히 아들은 별로 안 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병은 딸들이 많이 하는데 유산은 동등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 딸이 역차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병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아들도 뭐 나도 돈 됐지 않냐 뭐 이렇게 하지만 뭐 돈을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그 마지막에 많은 그 혼자 누워 있을 때 뭐 중환자실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많은 간병 기간에 옆에서 누군가가 사실은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해주고 뒷바라지 한다는 것은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맞아요.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많이 딸들이 화나 있어요. 아니 한 번도 간병 때 오지도 않는 저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기를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 거 달라 이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다시 그러니까 유산을 줬다가 이제 불효자 처벌법이라 해서 돌려받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주지 말든가 그래야지 왜 돌려받는 거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유류분을 규정하자. 이걸 좀 바꾸자. 환자의 의견을 좀 더 고인의 의견, 재산의 자기결정을 좀 늘리고 배우자와 간병도 좀 더 할 수 있는 더 오래 한 딸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뭐 꼭 효도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가 널리 뭐 확대하다 이런 게 아니어도 뭔가 그래도 진짜로 자기의 마지막을 함께 이렇게 해주고 또 돌봐줬던 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사회 미풍양 속에 더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만들려고요. 또 유산도 사실은 또 기부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자녀들이 충분히 살 때 배우자도 충분히 돈도 있을 때 마지막의 것들의 뭐 절반을 나는 좀 어린이 병원에 나는 뭐 기부하고 싶다. 아니면 뭐 노인 요양원에 나는 이 요양원에서 너무 많이 나를 잘해줘서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피스 시설에 많은 기증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 유산들을 뭐 증여는 평소에 다 하고요. 나머지 마지막 남은 유산들 집도 있을 수 있고 또 관련된 많은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산들을 이렇게 주는 이런 유언장의 작성도 우리가 유언장 작성이 한 10%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유류분의 강제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는 유언장 작성을 활성화하고 유류분을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해서 뭔가 마지막에 우리가 말하는 자녀와 또 부모와 간의 그런 관계들 또는 돌봄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책임감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풍토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화해와 용서 이별인데요. 생애 말기에 꼭 뭐랄까 화해와 용서 하고 싶은 분 혹시 있으세요? 누구랑 돌아가시 전에? 제가 할게요. 네. 저는요, 형부한테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언니, 이게, 형부하고 언니가 안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좀 떨어져 살다가, 이게 장애인 조카를 데리고 언니가 혼자 살다가 작년에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네, 네. 형부한테 연락을 했더니, 안 받는 거야, 전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면 아예 전화 자체를 차단을 시켜버리고, 예. 그래서 그 조카를 제가 지금 돌보고 아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걸음도 못 걷고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나는 만약에 진짜 형부한테 만약 혹시라도 형부가 이걸 본다면 더 늦기 전에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치. 또 와서 좀 돌보고, 응? 그래야지 자기들 지금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저렇게 자식을 그냥 나몰라라 하고, 전화, 뭐, 아들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제 전화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전화 다시 다 차단을 시켜버리고, 그냥 저한테 차단시키기 전에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냥 미안하다는 소리밖에 안 하더라고요. 처제에 미안해, 이 소리 외에는 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딱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너는 진짜 형부한테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면 전화도 좀 하고 더 늦기 전에 후회가 더 있기 전에 자기 자식을 좀 돌봤으면 전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장애 조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만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장애 조카를 뒷바라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 어려워질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병원을 한번 데려가려고 해도 이걸 막 진짜 사람을 불러야 되고 휠체어를 태워야 되고 가는 것도 가는 거고 또 오면은 또 집까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내가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간병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번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탈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간호사나 요양사들이 되게 어느 순간에 이제 번아웃이 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무기력한 상태로 되는 분이 계세요. 그만큼 이제 타인을 돌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제 장애 조카를 그것도 지금 뭐랄까요, 자녀도 직접 아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랄까요, 좀 돌아가신 언니의 지금 조카를 또 장애의 조카를 그거를 계속 좀 돌봐야 되니까 어쨌든 뭔가 사회적인 활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즐거운 행복한 그런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이제 무게감으로 이렇게 작용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뭔가 하소연을 뭔가 누구한테 뭔가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치유를 할 때 아마 제일 좋은 부분이 바로 어쩌면 그 원인을 제공한 그분일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형부가 살아계시다니까 뭐 고령이지만 그래도 형부한테 내가 조카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맡게 됐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어쨌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뭐랄까요 좀 이렇게 불편함 또는 뭐랄까요 희생 또는 여러 가지 어쩌면 상처 그걸로 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소통하고 얘기하는 것이 뭐 그동안의 삶을 간병으로 인한 삶을 보상받지는 않지만 맞아. 적어도 내 형부한테 진짜로 처제 고마워 내가 진짜 이거 잘못했어 내가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라도 이렇게 듣고 싶고 또 들은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또 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따뜻해지는 왜냐면 그 늘 이제 장애인 조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또는 많은 시간을 뺏기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뭐 마음속에 그 응어리라는 게 점점 이렇게 아마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쌓였을 때 적어도 우리가 이거를 푸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어찌 보면 내가 그 화해 그분이 고맙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것, 또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내가 받을 때 내 마음에 좀 상당 부분에 맞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편안하게 생애 말기를 맞는데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용서를 얘기했죠. 제가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용서를 안 한 분도 계세요. 그렇게 받고 내가 미안하다 했는데 불구하고 용서를 끝까지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편안한, 또 행복한 마지막을 보내는데 중요합니다. 또 화해도 중요하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심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해라고 하는 것도 또 사실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형부만이 아니라 형부의 가족, 조금 더 친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제 싫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싫기도 하고, 뭐, 마음이 뭐 여러 가지 다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자꾸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니까, 그쪽 사람, 그거가 비슷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화해의 장이 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 가는 어떤 이별을 할 때 내가 뭐 좀 먼저 가 있지만 나중에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 하늘나라에서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그런 마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배우자, 또 많은 옆에 친인척 또는 이웃 친구들의 속에서 내가 이렇게 먼저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도 즐겁게 보내다 같이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생각들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장례의 부분인데, 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들은 사실은 뭐 장례라는 거는 사례, 뭐 의례랄까?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점점 더 내가 하고 싶은 의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뭐 화장, 매장, 또는 화장을 하더라도, 이거를 자연장, 또는 납골당, 여러 가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어떤 속해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지금 현재는 매장에서부터 화장으로 거의 지금 90%가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이 한국인으로서 한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낸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켜주고 또는 존중해주고 또는 이렇게 의미 있게 처리해주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요 안에 가능하면 본인의 생각과 뜻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면 단순히 의례의식이 아니라 어찌 보면 환자 개인의 또는 노년의 자기 의사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의미 있게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제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래에 가는 법이 있고요. 또는 화해와 용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한 대로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대체로 현재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만 많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런 것들을 가족들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유산 정리 같은 것도 이런 민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상속과 증여에 관한 맞는 법률, 또는 심지어는 이제 세법까지도 있어요. 여기에 얼마나 이제 과세를 할 것인지, 우리가 증여나 상속에 관한 세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을 좀 더 촉진해주고, 좀 더 이렇게 하면 감면해주고, 심지어는 과세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제도들이 특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이유는
2026년도에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가 도달해요. 불과 이제 5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노년들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화되면서 이제 노년에 어찌 보면은 노년 인구가 우리나라에 한 20%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초고속으로 우리가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뭐랄까 대비 그럼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어찌 보면 극적으로 출산율은 또 엄청나게 떨어져요.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에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거의 지금 60대에서부터 지금 거의 40대 후반, 거의 50대 초반 이렇게 열려있는 이분들이 대거 이제 거의 한 10년 안에 이제 노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경제적, 사회적인 충격들이 있고, 그럴 때 저희가 말하는 대로 과연 마지막에 생애 말기에 존엄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뜻과 의지를 밝히고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나 법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의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삶을 뭐랄까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행복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토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상식적으로는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지만 이후에 이제 최고 한 1년에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한 75만, 지금 현재 돌아가시는 분이 한 32만 정도 됩니다. 최고 75만까지 돌아가시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 땅에 한국인이 건강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노년을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 뜻과 사회적인 어떤 지지들이 함께 필요한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생애 말기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누구랑 같이 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싱글이라서, 누구에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사후에는 신체 조직도 기증하고자 그 뜻을 표했고요. 그러는데, 제 곁을 지켜줄 사람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제는, 그러니까, 노년을 대비해서, 마지막을 대비해서 서로 의리를 지켜줄 수 있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길을 함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체로 지금까지는 배우자를 많이, 물론 자녀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따지고요. 근데 생애 말기에 이제 아무도 옆에 사람이 없고 혼자 있게 되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버려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음 불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잊혀진 겁니다. 잊혀진 감정. 근데 잊혀진 감정이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지금이 5월달이다 그러면은 벚꽃놀이 갈 것 같고 그런데 자기 혼자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도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뭔가 벚꽃놀이하고 그럴 것 같은. 도스토옙스키의 이반 일리치 하루 보면 그게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딸이 데이트하러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예쁘게 입어가지고 가는 길에 자기 병원에 있는 이반 일리치 아버지한테 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막 화가 난 거야. 자기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딸이 말이야. 아무리 데이트한다고 그랬지, 너 예쁘게 하고 가니까 자기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버려지고 잊혀진다라고 하는 그 감정 때문에 옆에서 있어줌으로써 내가 사랑받는다는 감정 있잖아요. 사랑을 공유한다. 내 자녀가 나이가 마지막을 또는 내가 마지막이 아니어도 이렇게 내가 진짜로 만약에 그 생애 말기에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방문하고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약간 또 그때 되면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의지를 자꾸 하거든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버려졌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쵸 마음이 막 헝하고 막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있고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영적으로 의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종교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진짜로 행복하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뭐랄까 얼굴이 굉장히 밝고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의 상당 부분이 그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천주교 또는 기독교 이런 무교 분들은 죽음 불안이 훨씬 더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뭐 그렇다 해서 뭐 이런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죽음 불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가면 절대 안 죽겠다고 뭐 아주 발버둥 치는 분도 많으세요. 그만큼 받아들이기가 사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생애 말기에 그런 힘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즐겁게 지낼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대비돼서 잊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제 막 불안감과 이런 걸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마지막은 이제 수용의 단계에 또 나타나는데요. 수용이 되면 내 죽음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단계가 뭐냐면 이런 불안한 심정, 심지어는 막 분노, 막 화, 나한테 왜 이런 나쁜 질병이, 왜 내가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호 즐겁게 보내는데 나만,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뭐 뭐랄까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좀 처음에 이제 불안하다가 이제 분노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화해를 하는데, 화해라는 게 뭐냐면 이번만 나 살려주시면요 내가 진짜로 의미 있는 개판으로 안 살게요. 이렇게 막 화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되지만 어쨌든 마지막을 어쨌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감, 사랑 이런 것들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가 굿데스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그런 친밀한 가족 속에서 임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친밀한 가족도 있지만 집에서 돌아가시기를 원해요. 맞아.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시는 장소가 집인 경우는 한 17%밖에 안 되고요. 지금 77%, 78%가 지금 병원이나 요양원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병원 돌아가시는 게 맞죠. 요양병원하고 요양병원, 요양원에 돌아가는 것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 돌아가시는 것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도 아마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만약에 어떤 분이 요양원에서 뭐 10년 있었다 그러면 거의 요양원이 집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환경에서 내가 좀 뭐랄까요, 병원과 같이 막 생경하고 낯설고 막 그렇지 않도 불안한데 그런 영이 아니라 좀 익숙하고 좀 그런 좀 자기가 손때가 묻어 있고 또 약간 손길도 묻어 있는 그런 따뜻한 환경,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집에서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돌아가시면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앰뷸런스로 저 병원에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집에 돌아가시면요, 경찰이 와가지고 맞아. 혹시 그런다는 사인 죽이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걸 따지고 막 심지어는 막 시신 해부까지 막. 그렇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가 거의 지금 70% 넘잖아요. 아파트에 시신을 운반하려면요 여기 세워야 됩니다. 여기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화물 모르겠습니다.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는 잘 모르겠는데 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에도 시신을 전부 다 관에 입관한 다음에 이동할 수 있어요. 이 논란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회문화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슬람에서는 시신을 이렇게 천주로 몰아가지고요. 덜덜 모아서 이동한대요. 근데
독일에 있는 터키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독일법에는 이 관에만 넣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터키 분들이 고향에다가 이제 묻고 싶으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분들의 전통적인 관은 천이라고 묶어서 가는 거고 독일법에는 관을 내야 되니까 그 출돌이 있었죠. 근데 비행기를 태울 때 관으로 여러분이 화목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어쨌든 그 시신 부분들에 관련된 것도 여전히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뭐 엄청날 정도로 지금 78%까지에 속하는 지금 병원사를 지금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적으로 원하는 노년에서 원하는 것은 집에 돌아가시는 거거든. 근데 이 괴리가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저희가 중간에 이제 호스피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어차피 이제 노년에서 혼자 집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 요양원에 가잖아요. 그 어떨 때 이 노년에 혼자 생활할 수 없냐면요. 본인은 생활한다 그래요. 노년이.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가스나 이런 거를 자꾸 끄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맞아요. 붙어버리잖아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냉장고에 음식이 많은데 딸이 가서 냉장고 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달 있다 가보니 냉장고가 그대로 있어. 그거 뭐 쫄쫄 굶고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한 치매같이 이제 아예 그냥 뭐 그 질병으로 인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는 모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요양원을 선택할 때 그 부모 자녀들이 보통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 때는 가능하면 그것도 내가 앞으로 있을 요양원을 내가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군데를 보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 돈 계산해서 요양원도 내가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자녀들이 선택하다 보니까 자녀들에 맞추는, 왜냐하면 자녀들에 맞추는 건 이런 겁니다. 자녀에 맞출수록 자녀 방문을 선호하는 데는요, 대체로 도심에 있는 무슨 빌딩의 한 층을 빌려갖고 하는 그런 데고요. 사실은 진짜 좋은 데는 좀 외곽인데, 외곽에 가면은 이제 자녀 방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시골에 무슨 저 경기도 아니면 뭐 저 강원도 이렇게 뭐 좋긴 한데 이제 자녀들이 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마지막에 내가 어디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집에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조건 속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이제 생애 말기를 보내는. 그래서 그 안에 호스피스라는 제도도 법제도가 들어온 거죠.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쇠약해질수록 점점 더 이제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너무 가족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주 친한 친구가 뭐 자기도 이제 90살 되면 자기 친구도 90살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못 봐요. 근데 불구하고 그 친한 친구 또는 안 되면 뭐 어찌 보면 내가 같이 동호회에 또는 내가 있던 자원봉사단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노예로 노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자녀들한테 다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이해관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돈 문제들이 같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자녀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혼한 자녀 그러면 아들도 있지만 며느리도 있잖아요. 또 딸도 있지만 사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이라고 한 틀로 해서 우리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족 간에 이렇게 갈등의 소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겨요. 또 하나는 지금 사회학자들한테 저희들한테는 가족이라는 게 점점 와해되고 있다. 물론 싱글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혼, 뭐 재혼, 항혼 이혼 뭐 해가지고 거의 뭐 혼자 사는 분이 많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홀로 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한국의 평균 남성의
만약에 수명이 81세라면 당연히 81세부터 혼자 된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뭐 아주 좋은 데서 잘 보낸 분도 계시지만 또 남편이 사망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뭐 지압방이나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생애 말기 보낸 분도 많습니다. 후기 노년을. 그래서 이제 가족이 와야 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자체 또 이웃들 같은 아파트면 아파트 근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해져요. 아무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인척이나 자녀들이 좋아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어떤 위기 순간에 내가 넘어졌다든가 또는 내가 마음대로 갑자기 사망했다든가 또 내가 뭐 했을 때 나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 나를 구원할 사람은 이웃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옆에 이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독고사가 생기는 거예요. 고독사가. 단순히 고독사가요. 저기 무슨 빈곤쟁이 맞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요. 고독사가 엄청나게 많은 동네입니다. 고독사가. 돈 많은 노인 할머니들이요. 어쨌든 이혼하고 뭐 하고 해서 가족 찢어져 가지고 혼자 넓은 방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아주 많으세요. 강남도 외의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고독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이라는 것이 점점 와야 되고 특히 후기 노년이 되면서 점점 가족의 많은 부분이 배우자가 사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혼자 살아남게 되고 혼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서 생기는 마지막에 생애 말기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혼자 사느니 차라리 요양원에 있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좀 터부시 돼 있잖아요. 뭐 불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랄까요. 그 요양원에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돈벌이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뭉쳐서 현재 고독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물론 이제 돈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비용으로 되고요. 돈이 있는 경우는 이제 추적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저희들이 조사한 경우는 시신도 안 찾아가려고 하는 연락을 했는데 그 아들이 안 와요. 부모들이. 세상에. 네. 가족 간의 관계가 그만큼 떨어져 있고 소원돼 있고 아예 남남처럼 사는 그런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단순히 빈곤하기 때문에만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 말한 거는. 그래서 가족 간의 이 가족의 그러니까 평소에 노년에 가족 간에 화해하고 가족 간에 화합을 하고 가족 간에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겠죠. 응? 배우자. 왜냐하면 아무리 자녀들이 잘 해줘도 효도하는 아들이 10명이나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자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사실 배우자와 잘 보내는 거. 물론 이제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그쵸. 나중에 떠나는 그러면 나는 누가 그러면 돌보냐 이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 둘이 제가 제 한 사람한테 늘 그래요. 마누라가 죽기 바로 전에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건강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 사이에 같이 돌아가죠. 이게 최고. 아니, 물론 같이 돌아가기 좋겠지만 그거 만들기가 어렵다면 이렇게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남는 시간이 좀 적게 좋고 가능히 오래 해로하시면서 무병 장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배우자가 아주 중요하고요. 자녀도 중요한데 자녀와의 관계는 아직도 우리가 혈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우리가 꼭 가족주의가 있는 아시아적인 전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그 마지막을 돌보는 제 첫 번째는 배우자고요. 두 번째가 딸이에요. 저는 이제 아들만 있었는데 아들만 있으면 저희는 뭐 거의 길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옛날 같으면 며느리나 아들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걸 바라는 건 사실은 현재는 거의 불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잘 배우자끼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게 최고겠죠. 그래서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뭔가 건강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만약에 건강을 잃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배우자들이 아까 간병에 번아웃 된 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들어요. 힘들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건강을 상실해 가면서 그러지 않았다면 도를 사실 분이 그리고 단순히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쇠약해져요. 왜냐하면 서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니까 이제 갑자기 막 허웅해지는 거죠. 어떤 분은 미국에서 어떤 분은요,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남편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의 3년 동안을 남편이 있는 것처럼 아침에 밥도 같이 남편 밥을 하고 자기도 먹고 남편하고 얘기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사시는 정도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트라우마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가족 치유에서 잘 이제 해결하겠는데 우리나라의 사회가족 치유가 법제화되지 않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원래 돌아가실 때는 그 마을 잔치였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장례식을 다 마을에서 생애할 때만 모든 사람들을 다 와 저 옆집에 할머니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마을 이런 게 없죠. 개인화돼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사회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이 마지막을 이렇게 뭐랄까 애도하고 또 떠나보내는 그런 의식들도 함께 매우 중요한 사회적 치유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설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준비 또 저희들은 사회적인 대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